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플라즈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하자면 우리는 초등학생 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온도를 서서히 높일수록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다음 기체가 되는데 더더욱 온도를 높이면 또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기체에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가 통하는 기체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인 플라즈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스마트폰, 물, 공기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고체이거나 액체이거나 혹은 기체로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과연 이론적으로만 혹은 실험실과 같은 매우 극한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플라즈마이고 고체, 액체, 기체가 반대로 아주 드물게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태양과 비교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실제로 태양을 제외한 행성들은 모두 합쳐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계의 99.9%는 바로 태양, 즉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이죠. 태양, 즉 별이 플라즈마라는 말은 그 별들로 구성된 은하도 플라즈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도 플라즈마이고요. 블랙홀 주변의 가스들과 제트 또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99% 이상이 플라즈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같이 고체, 액체, 기체가 널려있는 환경이 오히려 우주적 관점에서는 되게 특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우주의 99.9%가 플라즈마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보통 물질의 99.9%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우주에는 아직 물리학이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암흑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우주 전체에서 별, 은하, 원자, 입자와 같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5%에 해당하는 보통의 물질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꽤나 잘 이해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플라즈마가 바로 이 5%에 해당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의 99%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우리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합니다. 바로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 우리가 앞에서 기체를 더 뜨겁게 가열시켜서 플라즈마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플라즈마가 저온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저온 플라즈마라는 것도 고온 플라즈마에 비해 저온이라는 것이지 우리 기준에서는 아주 뜨거운 수만 도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도 고작 1, 2천 도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저온 플라즈마도 어마어마한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온 플라즈마는 몇 도일까요? 바로 최소한 수천만 도 이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플라즈마의 온도를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액체나 기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자들의 온도를 하나의 값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는 원자가 아니라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이 전자와 이온은 질량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개미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깊게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전자의 온도와 이온의 온도를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를 전자 온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때 수만도라는 것은 혹은 수천만도라는 것은 사실 전자의 온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온 플라즈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쟁이들이 미래를 볼 때 사용하는 플라즈마 구슬 혹은 과학관에서도 우리는 이 플라즈마 구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위에 있는 형광등도 플라즈마입니다. 혹은 야간에 술집을 가면 볼 수 있는 네온사인도 플라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체에 전기장을 걸어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와 원자 핵이 반대 방향으로 찢어져 이온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들이 바로 양쪽 극에 전이차를 걸어서 내부 기체를 이온화시켜 플라즈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앞에서 저온 플라즈마도 수만 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형광등을 손으로 잡아도 살짝 따뜻할 뿐이지 손이 데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만도라는 것은 전자 온도에 해당하고 이 형광등 플라즈마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 이온은 여전히 상온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이온에 비해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전자의 온도, 즉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무리 높아도 형광등 벽이나 우리 손을 구성하는 원자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이죠. 탁구공을 아무리 세게 쳐도 볼링공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미미한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저온 플라즈마의 예시는 바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공정 플라즈마입니다.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칩을 넣기 위해서 반도체의 크기는 나날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반도체 기술이 나노미터 스케일로 집적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나노미터 단위에서 반도체를 증착시키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일반적인 기계적 공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행히도 플라즈마는 전기장으로 원하는 대로 제어해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얇게 증착시키거나 떼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아래 전극 사이에 반도체 웨이퍼를 두고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전기장으로 원하는 대로 공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 회사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직각 및 증착 기술로 나노스케일의 반도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플라즈마라는 게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만 활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플라즈마는 의학에서도 의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 중에서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원래 안정적이었던 원자에서 일부 전자가 이온화되면서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 활성 라디칼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성질을 잘 활용하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피부에 있는 염증을 치료한다던가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하는 등의 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저온 플라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름과 지표면 사이의 전이차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는 플라즈마가 바로 번개 현상이죠. 겨울철이면 자주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도 마찬가지로 나와 상대방 사이의 전이차 때문에 공기가 이온화되는 동일한 플라즈마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극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로라 또한 플라즈마입니다. 사실 이 오로라는 기체가 플라즈마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플라즈마였던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만나 자기장에 따라서 극지방으로 모여 빛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가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은 사실 물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고온 플라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로 태양과 같은 별이 초고온 플라즈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높은 온도에 의해서 그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들은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태양 에너지원을 우리 지구상에서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자기장을 이용한 인공 태양 장치를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자연의 태양을 본따 만든 이 인공 태양은 원래 태양보다도 수십 배 더 뜨거운 플라즈마입니다. 실제 태양은 최대 수천만 도 정도이지만 인공 태양은 수억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포켓몬에서도 보시면 자연에 존재하는 뮤는 온화한 반면에 그 뮤를 본따서 인공적으로 만든 뮤츠는 훨씬 성격이 난폭합니다. 인공 태양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인공 태양이라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가 덜 된 미래 기술이다 보니 각종 SF나 판타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유명한 케이스만 몇 개 뽑자면 바로 마블 시리즈의 닥터 옥토퍼스와 아이언맨이 바로 인공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 혹은 공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닥터 옥토퍼스는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기술을 선보였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진짜 태양처럼 생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핵심 기술인 아크 리액터는 사실 그 원리가 작품 내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아이언맨 1에 나오는 그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 앞에서 본 자기 핵융합 장치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은 모두 플라즈마를 활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핵융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플라즈마 물리학자에 해당합니다. 이 닥터 옥토퍼스와 토니 스타크 역시 모두 분류를 하자면 플라즈마 물리학자인 거죠. 이 플라즈마 물리학이 바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분야인데요. 사실 이 플라즈마 물리학은 물리학 전체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이 원형 차트가 바로 물리학 분야에 속해 있는 물리학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주류라고 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바로 마이너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플라즈마 물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공정, 의료기술 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즉 학문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수요가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급은 적은 편입니다. 당장 전국에 있는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플라즈마를 가르치는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공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많은 수의 물리학자들보다 플라즈마를 더 잘 알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체에서도 이 플라즈마 전공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올리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플라즈마라는 학문이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 산업과 학계에 도움이 되는데 전국에서 이걸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원래 플라즈마가 뭔지 몰랐던 분들도 플라즈마를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플라즈마가 갖는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